네, 안녕하십니까. 주화대장 양수입니다. 오늘의 3월 10일 금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4시 3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이게 다소 좀 답답하죠. 약간 걱정이 되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자, 갈만하면, 시장, 이런 흐름을, 현재 붙잡는, 그런 발목을 잡는, 그런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반복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간밤에 미국 증시가 특히 나스닥이 3%를 급락을 했다는 건데, 미국의 FOMC 공개 시장 이후에 금리와 관련된 문제를 덜고 이제 상승 추세, 강한 현재 강세장으로 이제 전환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었고 그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잡히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다소 남아 있었던 금리 상승 문제, 그런 와중에 금리가 충분히 하향 안정되지 못한 채 고공 행진을 하고 있는 것이 다소 찝찝하다 했던 건데요. 자,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 금리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또 급등을 하면서 그 금리 수준이 1.7% 훌쩍 넘어서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것이죠. 이 정도면 급등이고요. 이건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악재가 될 수 있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이거라면 나스닥이 3%, 테슬라가 뭐 거의 7%뭐 이런 정도로 현재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었다는 건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점은 우리 증시에도 상당히 부담이 되죠. 이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현재 뭐 재고 매도하는 오늘 두 매매 주체가 무려 1조 6천억 정도나 순매도했으니 자, 우리 증시가 온전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그나마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코스피 지수가 크게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0.86% 정도 수준으로 어쨌든 뭐 종합지수 3,000포인트로 너끈 지켜냈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어느 정도 플러스로 반전되기도 했죠. 그래서 이 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위안이 될 수도 있고요. 뭔가 희망의 건덕지 같은 것을 이제 볼 수도 있다는 건데 이 점을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만만치 않다라고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가 자, 미국 연준은 금융정책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분명 이번 FOMC를 통해서 시장에 주는 시장 안정책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약발이 전혀 통하지 않았다는 거죠. 미국의 FOMC의 약발마저도 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디에 우리가 의지를 해서 시장이 안정되기를 기다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좀 불안감이 생길 수가 있죠. 자, 그 점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준비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일단 그래도 한데 우리 시장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제 안심할 수 있는 몇 가지 그 현상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 점을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일단 현재까지는 미국 연준 정책 기관들이 구두 개입, 그것을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합니다. 자, 그 정도에 머물지 말고 또 구체적인 안건, 그전에 말씀드렸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등의 정책이 있단 말이죠. 준비된 카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자, 그 내용을 좀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둘 필요가 좀 있다는 것이 이런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특히 안심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을 갖기 위해서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자, 이럴 때 공부할 필요도 있겠죠. 모처럼 만에 현재 거래 정지되고 있는 SKC의 증권사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키움증권에서 이번에 나왔는데 그 내용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상당히 붕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의 SKC에 대한 모처럼 만에 리포트를 같이 읽어보는 일반 개인들이 그냥 보기에는 약간 좀 어려운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소를 좀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에 맞춰서 시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먼저 이슈부터 점검을 좀 해봐야 되겠죠.
역시 말씀드린 대로 간밤은 미국 증시 나스닥이 3%나 이 정도면 뭐 폭락까지는 아니더라도 급락했다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 문제가 됐던 미국 10년물 국채입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1.7290%. 이 정도면 뭐 1년 거의 13개월, 14개월 최고치 수준까지 올라간 거죠. 전날 대비 8.8 베이스 포인트, 0.08%포인트입니다. 0.08. 이거는 소수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정도 변동폭은 하루 변동폭 치고는 상당히 큰 겁니다. 많이 올라간 상태에 또 올라갔다는 거죠. 거의 급등 수준이고요. 이것은 증시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락을 한 거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의 DXY 달러 인덱스가 0.43%, 미국도 많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91.84면 최근 12개월 52주 최고 수준에 다시 도달한 거고요. WT 원달러 환율인데요. 약간 그 영향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1130원 정도, 전일들 약 7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아주 심각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하향 추세로 전환된 것을 기대했던 건데 더 이상 진행되기보다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 즉 우리나라 외환시장도 거기에 조금 불안하게 반응을 했다는 정도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일단 시장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 가지 더 봐야 됩니다. 간밤에 WTI가 미국 원유가 7.85%이 정도면 뭐 이거 대폭락인데요. 그래서 60달러 깨졌어요. 59.53달러. 근데 이거는 약간의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 이유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뭡니까? 뭐 그런 이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조금 다시 유럽 쪽에서 또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 불거지고 있죠. 그것 때문에 급락했으니까 증시하고는 한 달이 두 달이 건너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을 점검해 보도록 하죠. 주변 증시. 일단 아시아 증시를 보면 현재 나스닥 선물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인데요. 하지만 오늘 니케이 지수 또 상해 지수가 1% 넘는 자 미국 나스닥 지수 또 금리 상승과 관련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또 중국도 부분적으로 또 한시적으로 특히 지방정부 내지 기업 부채와 관련된 현재 긴축 모드에 접어든 측면도 좀 있어서 그 부분 약간 신경 쓰이는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거기까지 좀 알아두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약간 걸린다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현재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외국인과 기관들, 개인들은 뭐 1조 6천억 정도 순매수함으로써 대규모로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한 것을 모두 받아주는 이 모습. 자, 이 모습은 현재 금년으로 자주 봤던 모습이죠. 규모로 봤을 때 그 규모 결코 작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흔히 있었던 정도의 수급 고도이기에 이 자체로만 놓고 상황이 상당히 나빠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약간 현재 수급상 불리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건데 하지만 워낙 우리나라 3대 주체의 매매 구도는 가변적이죠. 상당히 그 매매 한 스탠스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고서 추세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거는 다소 부담이 됩니다. 베이시스인데요. 자, 선물 지수를 코스피 200 지수로 나눈 것을 뺀 것을 베이시스라고 합니다. 미래의 지수가 선물 지수일 텐데 지금 베이시스가 낮다는 얘기는 미래 지수인 선물 지수가 낮다는 얘기가 되고 그만큼 미래가 나쁠 때 미래라고도 아주 먼 미래도 아니죠. 6월 달이니까 2개월 후, 3개월 후에 종합지수 예측치가 지금 현재 현물 지수, 종합지수보다 낮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약세장의 신호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그 공매도 때문에 이게 왜곡됐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아져서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5 이하로 좁혀졌던 건데 오늘 장중 내내 마이너스 1 이상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확대가 되고 급기야는 막판에 조금 밀린 감이 좀 있지만 마이너스 2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정도는 상당히 많이 내려간 거죠. 뭔가 불안하니까 많이 내려간 것이거든요. 이에 따라서 또 대규모의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지고 말이죠. 3,200억. 이거 타입 비처 합쳐서 4,800억 정도나 쏟아져 나왔으니 장세가 그렇게 현재 이것만 보면 사실 좀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답답한 측면이죠.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제 바뀌어줘야 된다는 건데 아직은 그 단계까지 가려면 조금 더 현재 분위기상으로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 금리 시장이 쉽게 안정 취하기는 특별한 어떤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전혀 가망성이 없는 것은 아니죠. 지금부터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우리 시장에서 나타난 또 미국 시장에서 나타난 몇 가지 현상 한번 보도록 하죠. 최악은 아니다 하는 거죠. 자, 일단 미국 연준이 갖고 있는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 그런 카드가 OT,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조금 소소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미국 정책 수장인 제닛 옐런 전 재무부 장관 및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공식적으로 인플레 및 긴축과 관련돼서 문제없다 하는 것과 전체 당면할 수 있는 리스크에 관련돼서도 통제가 가능한 리스크다라고 현재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죠. 미국 증시 속도함에도 정책에 대응하지 말라. 대항하지 말라는 말이 듭니다. 정책 위반자, 결정권자, 위반자보다 결정권자겠죠. 들이 그런 식으로 자신감을 나타냈을 때는 그 자신감의 효과가 나온다. 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다고 치지만 지난 2월 달에 초대규모, 그 당시 금리 문제가 제일 처음 불거졌을 때, 그 당시에 초대규모 매도를 했던 것에 비해서는 아주 크지는 않죠. 2월 26일 날, 그때 외국인들이 2조를 순매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즉 5천억 정도, 6천억 정도거든요. 절대 규모가 결코 작은 것은 아니지만, 지난 2월 달 이후에 외국인들이 매도했던 것에 비해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큰 것은 전혀 아니다는 점도 우리가 그래도 조금 위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일단 코스닥은 플러스로 반전됐다는 것도 그중 한 가지가 되고 또 코스피 시장 내에서도 보면 특히 미국의 금리가 상승할 때 그 수혜를 본다는 측면에서 국내 은행주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신한지주가 그랬고요. 그보다 더 탄력적이었던 것이 이제 KB금융입니다. 현재 보고 계신 차트가 이 모습이죠. 에너지스가 조정을 받을 때, IT 대형주들이 조정을 받을 때 금융주들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죠. 어차피 장기적으로 볼 바에는 금융주를 이제 와서 쫓아가면서 매수할 바에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IT 대형주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훨씬 낫다. 새로 매수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도 그 전략은, 그 시각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다만 우리가 현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 금리가 급등을 했으면 그에 따라서 현재 그 은행권 같은 경우는 예대 마진이 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은행주들도 올라가야 마땅한데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높게는 시작했지만 정강후약으로 밀렸던 건데 이런 모습은 처음 나타나요. 그전에 이렇게 정강후약이 뚜렷하게 나타난 적이 없었죠. 금리 상승기에 말이죠. 이런 측면을 보면 현재 미국 금리가 채권 금리가 급등을 했지만 이게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 시장 참가자의 내부적인 어떤 전망, 그 전망이나 자신감이 깔려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도 약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어쨌든 또 한 가지는
추후 시장이 지수 상승세로 바뀌었을 때 시장 판도상의 주도권은 여태까지는 금리 상승기에 현재 그 뭡니까 유통 관련주, 내수 관련주 또는 은행주 같은 종목이었지만 전통 산업주죠. 향후에는 IT 대응주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시장 안정 측면에도 한 가지 단서가 되지만 시장 판도 측면에서도 이 점이 단서로 작용될 수 있다. 은행을 매수하는 주체는 일반 개인들보다는 외국인 또는 기관들입니다. 근데 외국인 기관들이 이런 식으로 대응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의 판도가 아주 나쁘지 않고 어쨌든 시장에 돌아선다 했을 때 그 돌아섰을 때의 시장의 주역은 여태까지의 현재 한시적인 은행주가 아닌 IT 대응주 내지 수출주가 된다라는 것을 표시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그 구성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거 한번 더 보도록 하죠. 미국 연준이 준비하고 있는 대책인데요. 자, 포워드 가이던스를 말씀드렸죠. 말로 시장을 달래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포워드 구두 안정책이 된다. 이건데 제닌 옐런이나 에드런 제롬 파월 기타 미국 연준 위원들 각각이 그와 관련된 발언 등을 통해서 시장을 충분히 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약발이 제대로 통한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좀 불충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워드 가이던스는 그 한계까지 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말로 시장을 달랠 수 없는 상태라고 했을 때는 뭔가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된다는 건데 세 가지 정도의 대책이 준비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YCC. YCC는 Yield Curve Control의 약자입니다. Yield Curve, 수익률 곡선 관리라고 하는 건데, 여기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장기 국채, 단기 국채 수익률을 일정 한도에서 제한시키는 인위적인 국채 관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 연준이 직접 시장에 개입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장기 국채를 직접 매입을 통해서 그 수익률을 조절하는 것. 직접 매입을 한다면 국채 가격은 올라가겠죠. 국채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률은 떨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직접 매입을 통해서 수익률 곡선을 관리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그런 대책이 되겠고요. YCC. 그리고 세 번째는 은행 규제 완화. 현재 여기는 인베스트먼트 뱅크도 포함됩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모건 스탠리 같은 데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그러면 그 은행들이 그와 관련된 채권 및 그와 관련된 파생 상품 등을 활발하게 거래를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채권 금리가 안정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파생 상품 관련 리스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죠. 그리고 앞에 얘기했던 YCC 같은 경우에도 자칫 직접 시장에 개입해서 채권을 매입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도 하고 있는 판에 또 추가적으로 또 더하는 이른바 옥상옥 지붕이 있는데 또 지붕이 생기는 그러한 중첩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일종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판에 또 유동성을 확대하는 거니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OT, 아까 얘기했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하는 건데요. 단기 국채를 매각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매각 대금을 통해 장기 국채를 매입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장기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즉 단기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단기 국채 금리는 올라가겠죠. 그리고 반면에 매입하는 장기 국채 10년물짜리 현재 이 가격은 하니까 올라가죠. 그리고 금리는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거는 미국 연준이 직접적인 유동성을 투입하지 않은 채 연준이 갖고 있는 현재 국채를 서로 교환하는 거죠. 교환. 국채 구성을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이기에 추가 유동성에 대한 부담은 덥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가장 그전 2011년도 그 당시에도 한번
해봤었고, 그 당시에도 효과가 좋았습니다. 결과가 좋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책이 가장 유력한 방책이다 하는 건데요.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일단 이것은 단기적인 대책이고요. 또 이것을 오랫동안 지속하게 되다 보면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정, 스스로 정지할 수 있는,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이제 지금 저해된다는 것이죠. 약해진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대책까지는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매우 효과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된다는 건데 이것을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죠. 이 연준이. 그래서 이 카드를 아꼈다는 건데요. 지금 현재 사채가 상황이 더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미국 연준은 이 준비된 카드를 안 꺼낼 이유가 전혀 없죠. 현재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세 번째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가장 유력하고요. 가장 더 적절한 것 같고요. 이 카드가 나오면 시장 곧바로 안정될 소지가 상당히 높은데 문제는 그 타이밍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이것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뭐 굳이 걱정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SKC인데 요 내용의 글자가 요건 이제 SKC의 리포트를 제가 지금 올려놓은 건데요. 글자가 작아서 보이시지 않을 것 같으네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건 키움증권에 나온 한 애널리스트가 이동욱 애널리스트네요. 수고 많이 했고요. 상반기는 화학, 실적이라는 뜻이죠. 하반기는 동박, 일렉포이라고 하는 동박에서 기대가 된다는 그런 그 표지를 달았고요. 자, SKC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678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47.1%.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상반기 실적이 특히 화학 부분을 통해서 엄청나게 좋아진다는 것을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증가할 전망이다. PGPO, PG, 프로필렌 글리콜, PO, 프로필렌 옥사이드 둘 다 SKC 화학 부분 대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재이고요. 특히 PG, PG는 폴리우레탄 아시죠? 폴리우레탄. 건설용, 또 가구, 자동차 내장재에 많이 쓰이는 화학 제품입니다. 그 제품, 폴리우레탄의 원료가 PG입니다. PO도 산업용이고요. 주로 쓰이는 것, 글쎄요, 고무 제품 쪽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자, 스프레드 급등으로 되어 있는데, 스프레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진입니다. 마진이 급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화학 부분 실적이 개선. 오늘같이 약한 장세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현재 금융 롯데케미칼이 올라갔죠. 롯데케미칼. 또 최근 들어 뭐 현재 그 S-오일보다는 롯데케미칼이 맞고요. 대한유화. 이런 업체들이 순수 종합 케미칼 업체들입니다. 지시장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올라간 것은 그전에 말씀드렸듯이 유가 상승과 경기 회복과 관련해서 실적이 좋기 때문이다 하는 건데 SKC도 그에 해당된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화학 부분의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모빌리티 소재라는 것은 그걸 동박이죠. 전기차 소재, 동박을 뜻하는 거고요. 모빌리티 소재 부분 증설 효과가 반영될 것이다. 지금 현재 정읍의 공장이 있죠. 정읍의 제1공장부터 제3공장, 제4공장은 현재 준공 중에 있고요. 자, 그렇게 반영되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이 존재한다고 그러는 거죠. 이건 이제 거래 정지라든가 또는 현재 그 폭스바겐 독립선언, 배터리 독립선언과 관련된 악재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자, 그렇긴 하지만 전 세계, 전지박 시장은 전기차 판매 확대로 중장기적으로 수급이 매우 타이트.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과 거의 똑같은 얘기죠. 워낙 전기시장 시장이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그게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수급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SKC 같은 경우는 거래 재개 후에 거래 정지는 길어봐야 4월 초까지일 겁니다. 한 달을 넘기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거래 재개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거래가 재개된 후에는 현재 주가가 11만 4천 원인가요? 11만 4천 원. 현재 그 포지션 확대를 권한다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즉 매수를 해도 된다 하는 거죠.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당연히 그대로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을 읽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앞에서 얘기했던 거 대충 말씀드린 내용이 있기에 중간중간 생략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학부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워낙 좋아요. 117% 증가한 380억 정도 된다. 화학 부분이라고 하기 때문에 POPG를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방 수요라고 하는 것은 뭐 코로나와 관련돼 있기도, 어쨌든 뭐 중국 경기와 관련돼 있기도 합니다. 또 역외 경쟁사 한파. 이거는 미국의 경쟁사를 뜻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PO 수급이 타이트 현상이 나온다. PO는 아까 얘기했던 프로필렌 옥사이드, 산화 프로필렌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PU는 앞서 얘기했던 현재 폴리우레탄을 뜻하는 것이죠. 워낙에 수요보다는 공급이 딸려서 말이죠. 그래서 마진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인더스트리 소재 부분. 페트 필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페트 필름이 들어가 있고, 그것이 작년 동기 대비 35.5%. 100, 작지 않은데요. 165. 페트 필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고요. 그 페트 필름과 관련된 ITC 모듈과 관련된 그 수요도 그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친환경 스페셜티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요. 반도체 소재 부분도 얘기가 되겠는데요. 얼마 전에 SKC 솔믹스를 완전 합병을 했죠. 여기에 해당되는 CMP 연마제입니다. CMP 연마제 및 그리고 특이할 만한 것은 현재 뭡니까 블랭크 마스크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 블랭크 마스크 하면 기억이 나십니까? 현재 삼성전자에 거의 납품을 하고 있는 SNS텍이 만드는 국내 유일한 업체가 했던 건데 여기에 도전장을 내민 업체가 SKC라는 거죠. 그 블랭크 마스크를 현재 그 SKC도 만들기 시작했다. SKC 자회사인 SKC 솔믹스에서 현재 그것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블랭크 마스크는 반도체 공정 중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공정 중의 하나인 노광 공정의 기초 소재 원필름 역할을 하는 것이 포토마스크고요. 그 포토마스크의 원재료가 블랭크 마스크입니다. 그 블랭크 마스크를 사실상 국내에서 유일하게 만든 업체가 SNST에 있었고 그런 것을 현재 지금 현재 그 SKC에서도 만든다는 건데 아마도 SK 하이닉스에 납품하기 위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거고요. CNP 패드도 마찬가지고요. 연마제입니다. 이것도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자, 그리고 모빌리티 소재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넥실리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동박이죠, 동박. 일렉포일. 영업이익이 162억이라고 해요. 하지만 작년 동기 대비 141.7, 거의 두 배 반 정도로 급증한다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증설이라고 돼 있죠, 증설. 증설은 현재 그 정읍의 넥실리스 공장 현재 제3공장까지 있고 제4공장을 현재 지금 건립 중에 있죠. 아마 내년 정도나 금년 연말 정도에 완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4공장 외에 5공장, 6공장이 준비되고 있고 또 말레이시아에 또 공장이 또 있죠. 이번에 건립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이 확대되는 것을 이런 식으로 그 공장을 그런 빠른 속도로 현재 건립함으로써 준비를 착착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 마저 더 읽어보도록 이양 얘기가 된 김에 자, 그 뒤에 부분입니다. 대충 다 얘기가 된 것 같으네요. 또 기존 목표 가격을 기존 11만 5천 정도에서 18만 원 정도로 무려 56.5% 상향 조정을 했다는 건데,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금년 2021년도의 목표 가격을 최소한 15만 원 내지 한 20만 원 정도까지 볼 수 있다는 내용과 상당히 상통하는 전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악재에 대해서도 이것도 제가 말씀 똑같습니다. 전기차 판매량, 전기차 시장이 워낙에 빠른 속도로 급증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 폭스바겐의 배터리 독립 문제라든가 하는 그런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말레이시아 진출을 좀 말씀드렸죠. 이거는 말레이시아 공장을 이제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전력비, 인력비, 아무래도 그 수요되는 수요체 근처에도 공장을 만들면
전력비나 인력비 등이 이제 유통비 이런 것이 감축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올해 반부터 국내 전국 공장 제4공장입니다. 증설 효과가 추가될 것이고 계속 1년 단위마다 5공장, 6공장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또 케미컬 리사이클링 열분해를 통해서 화학부분 원가,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고 SKC 솔믹스는 중기적으로 반도체 소재 말씀드렸었죠. 반도체 소재 CMP 슬러리, CMP 연마제 쪽입니다. 연마제 쪽 및 그리고 SNS 등이 하고 있는 블랭크 마스크 등을 통해서 이쪽 전방 산업, 즉 반도체 시장이 워낙 빠르게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낙관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동안 이런 사업 제표 및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SK 바이오랜드, 또 SK 코rum PI 등의 지분을 다 매각을 해서 매각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계속 수익성이 적더라도 미래 성장성 때문에 계속 붙들고 있었던 태양광 필름 사업 및 또 건축용 필름 사업도 이번에 완전히 정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화학 부분 사업을 상당히 돈 되는 쪽으로 슬림화 시켰다는 것도 특기화할 만하고 또 슬림화한 만큼 역량을 미래 성장 동력에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것이죠. 또 전체 그림을 그려볼 때 SK그룹이 미래 에너지 생태계 쪽에 상당한 그룹의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죠. 2차 전지와 관련돼서도 특히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2차 전지 가장 핵심적인 그런 현재 재료로 할 수 있는 동박 부분, 이 동박 부분은 나중에 전고체 배터리가 나와도 상당히 유력한 소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입체적인 현재 구성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 한 1위를 담당한다는 것이죠. 최신원 회장의 문제, 전 회장 문제인데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쪽과 관련 지배구조 문제도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상도 해볼 수가 있어서 SKC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여기서는 1년 12개월 목표 주가를 18만 원 정도 봤는데 그 이상 봐야 되지 않을까. 더 큰 미래를 그리면서 SKC. 그 전에 제가 LG화학을 볼 때 LG화학 길게 봐도 5년 이상 보면 안 되고 한 3년 정도 보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SKC는 그 이상 볼 수 있는 장기 투자 대상이 된다는 점으로 좀 별도로 구분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 아울러서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내용을 맨 마지막으로 그림 한번 잠깐 보시도록 하죠. 이왕 준비가 됐으니까. 이게 지금 국내 동박 가격 오른쪽 왼쪽 상단에 있는 그 동박 가격의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난 거고요. 자, PG 아까 얘기했던 현재 프로필렌 글리콜 현재 폴리우리산 재료라고 말씀드렸죠. 급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PO 프로필렌 옥사이드 역시 마찬가지로 급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주 화학 제품 중에 하나인 페트 필름 가격은 그냥 그저 그런 정도 안정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제일 마지막에 저것도 한번 잠깐 보시도록 하죠. 그냥 준비된 거. 자, 보면 화학 부분의 매출의 비중은 7,600억 정도, 전체 매출의 약 한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영업이익 규모는 299억 정도로서, 1440억 정도로 전체 영업이익 규모의 얼마입니까?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매출은 4분의 1인데 영업이익은 절반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영업이익에 대한 화학 부분이 영업이익에 대한 기여도가 상당히 커요. 그 인더스트리 그리고 아까 페트필러 같은 그런 거죠. 반도체 수준의 CMP 슬로리나 또는 블랭크 마스크 같은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모빌리티는 아직 810억 정도입니다. 아주 약한데 좀 빠른 속도로 그 영업이익이 증가되고 있다는 건데 아마도 모빌리티 소재, 즉 동박 부분이죠. 동박 부분은 화학 부분의 영업이익 규모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전망이 됩니다. 이 얘기는 현재는 아직은 약하지만 이 부분이 빨리 증가, 확대됨에 따라서 영업이익 개선의 질과 속도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아진다는 얘기가 되죠. 따라서 현재 주가는 현재 EPS는 대략 한 1,000원 정도 남으시는데 내년 실적으로 봤을 때 내년의 실적이 상당히 빨리 좋아집니다. 내년도 전체
영업이익 규모를 잠깐 보도록 할까요?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밑에 나와 있죠. 작년 영업이익 규모가 1880억인데, 금년에는 거의 3천억 정도가 됩니다. 거의, 이 정도면은 거의 한 58%, 57% 정도 좋아진다는 것이죠. 굉장히 큰 폭으로. 근데 금년 한 해뿐만이 아니라 내년도에는 더 좋아지고, 내후년도에는 더 좋아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PER 수는 30배, 40배 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부담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추가 아주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한데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인데요. 이건 읽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았네요. 어쨌든 키움증권 이동욱 애널리스트 수고했고요. 저는 그걸 인용해서 그래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